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사실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뭘 물어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뭘 하는지 이런 걸 무엇을 심의하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쓸데없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딴 걸로 이제 간혹가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할 거 구성 그 자체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심의를 뭘 심의하는지 요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책심의 설치 및 심의사항. 자, 거기 가로 2번의 심의사항 체크하세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거, 자, 보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원칙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어디죠? 시, 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법에서, 다른 법은 둘째 치고 이 법에서 시, 도지사 그러면 어떻게 돼? 특, 광, 도, 특도. 이 법에서는 시도 그러면 이거 네 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에서 등록관청 하면 어디야? 시, 군, 구. 그렇죠? 물론 이 시는 뭐야?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이런 시들. 자, 시도 그럼 여기에요. 4개. 여러분들이 그 공법에 뭐 가보면 국토경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도지사 나오죠? 거긴 또 어디까지 들어가? 특시까지 들어가서 5이야. 이거 좀 헷갈리지 마세요. 이 법에서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은 요 네 개 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 되죠. 전국적인 평균이나 이런 거 수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시도 단위로 자기들 시도에 자기가 알아서 시험 실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자들이. 근데 요거 전국적인 수준을 맞추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설 때,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게 그때 하는 거야.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김에 얘들이 이제 만약에 보수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를 한다. 이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소속이 어딘지 그 동그라미 가로 1번에 첫 줄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사항 4가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뭐 준수 의무 그러는데 이 심의사항 심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죠. 특히 뭐 시험과 관련돼서 자격 취득과 관련돼서는 누가 주로 관계가 돼? 시도가 관계되죠. 자격증 교부 누구 단위로 해? 시도 단위로 하죠.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를 하고 있어도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 시도 단위로. 여러분들도 시험 응시를 어떻게 시도 단위로 응시하죠. 그쵸? 어느 지역에서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 주는 기관이 달라.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 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1명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가보시면 대개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애가 될 줄 아는데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차관이 제1차관. 가면 제1차관, 제2차관 애가 쭉 있어. 차관들이. 장관 밑에 차관들이 보좌기관으로. 그 중에 제1차관.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들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 뽑아줬더니 위원장이 이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론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임명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들 애들을 뽑아놓을 때 임명한다 그런 거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데려올 때를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거기 기획부터 해가지고 이응까지 쫙 나와 있어. 그럼 뭐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독 한번 하셨으면 넘어가는 거야. 고위공무원단 애들 중에 뽑거나 소속된 애들, 아니면
전문 기관에 있던 애들, 전문가들, 이런 애들, 학식이 풍부하고 짜증 뭐 이런 애들 모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이원의 임기, 위원은 2년, 그 다음에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롭게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새롭게 위촉된 자는. 지금 위촉된 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애들은 얘기 안 해요. 공무원들 얘기 안 하고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중에 그 해촉된 사람들, 잘렸다, 뭐 사임했다,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새롭게 하면 남은 기간만 채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그러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애들은,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제척해야 된다. 제낀다 이 얘기야. 제척. 법에서 제낀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응? 제척. 자, 제척을 하는데요. 위원 스스로가 내가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제척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가 기피할 수도, 아니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의 기피는 뭐냐면 그 심의에 내가 당사자 이해관계가 있어. 근데 심의위원들 보니까 이 중에 그 심의에 참석하면 안 될 사람들, 앞에 제척 사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끼고 해달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거를 제끼고 할지 안 할지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 요게 기피야. 기피. 그 다음에 회피는 위원 스스로가 내가 제척기간에 해당되니까, 제척에 해당되니까,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피하는 게 회피. 그 다음에 해촉은 뭐냐? 위원이 제척 사유에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회피를 하면 좋은데 끝까지 지가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그럴 때 잘라버리는 거야. 해촉. 회피를 안 할 때 해촉한다. 자, 그래서 그 개념, 이름, 제목, 이유 알면 되겠고, 제척 사유나 한번 읽어보세요. 제척 사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문에 나왔을 때, 야, 얘 이해관계 있구나. 이 제척 사유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이야. 그렇죠?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 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장이 당연히 대표하고요. 총괄하고, 만약에 위원장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애가 대신 위원장 역할을 한다. 물 흐르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운영은 됐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7일 전까지. 동그라미 3번. 7일 전까지. 자,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는 알려야 되겠죠.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간사, 수당 준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 간사는 한 명 준다라는 거 한 명이 체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그렇고, 이제 중개대상물 봅니다. 5절에 중개대상물. 자, 아까 시간에 중개대상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법령에 나와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나오고 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 원래 건축물이라는 건 토지의 정착물이죠. 수많은 정착물들 중에 얘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민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독립한 물건으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처럼 정착되어 있는 그 외에 기타 정착물들이 과연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해서 민법에서 볼 때는 요놈의 권리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독립한 물건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민법에서는 보셔야 되고, 우리 쪽에서는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정착물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그 과실 있죠? 열매들, 천연 과실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미분리 과실. 자, 이런 것들 명인 방법을 갖추면 중개 대상물로 본다라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험에도 한번 나왔을 때 명인 방법을 갖추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결론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같은 거 문제가 되는데, 이건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결론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이런 거 수목의 집단이라는. 자, 수목의 집단이 만약에 요거 임목 등기 하면은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되겠죠. 임목 등기 이건 등기한 거잖아. 등기 안 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뭐야? 명인방법 갖췄을 때죠. 명인방법 갖췄을 때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착물에서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건축법상에서 건축물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해요? 건축법상에서 건축물 정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 또는 이거 오화야 영어로. 간만에 영어 썼어요. 기둥 또는 벽 플러스 지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건 있어야 돼. 이게 건축법상 용어 정의예요. 건축물에 대해. 그런데 민법에 건축물에 대해서 정의 나온 게 있어요? 민법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사법령에서 이제 건축이냐 건축물이냐 아니냐 건물이냐 아니냐 사법령에서 이거 중요하죠. 왜? 건축물이 지금 토지의 정착물인데 에?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철골만 올라가 있어 지금. 그럼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의 부속물이 일부예요 그냥. 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다 인정이 되면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건물이냐 아니냐가 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럴 때 민법에서 건물은 뭘 건물을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럼 결국은 판례에 맡겨져 있는 거야. 판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기둥 플러스 주벽 플러스 지붕. 여긴 세 개가 갖춰져야 돼요. 이게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야. 판례에서. 건축법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건축물.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중개 대상물로 갈 때는 이걸 일단 보셔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둥, 주벽, 지붕. 그래서 이게 건물이다. 자, 건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걸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차장에 있는 샤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들 있잖아. 어?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벽은 다 뚫려 있고. 이게 과연 건물이냐 이렇게 했을 때 판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하나 있잖아. 규제, 기본서의 규제. 세차장 하는 판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건물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어디서 걸려요? 법정지상권 배웠잖아. 어? 법정지상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건물 지으려고 터 파기했어. 터를 이렇게 팠어.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죠. 터를 팠어도 이게 갑의 거야. A은행에서 지금 이거 저당 잡고 돈 빌려주려고 그래.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 잡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건물이 다 세워졌어. 건물 갑의 거야. 자, 이러고 있다가 A가 여기 저당권 설정해 놨었죠 여전히? 그렇죠? 돈 안 갚으니까 어떻게 A가 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경매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요거 의리 낙찰 받았어요. 건물은 그대로 갚 거야.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게 논리대로 하자면 저당권 관련한 법정지상권 얘기예요. 저당권 관련한 법정지상권을 내려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토지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동일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여기든 여기든 아니면 두 군데 다든 설정이 돼야 돼. 지금 여기서는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됐잖아. 그렇죠? 이거 논리대로 하면 이건 법정지상권 인정 못 받아요. 논리대로 하면. 근데 판례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얘가 저당권 설정할 때 현장에 나와볼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나와보니까 지금 현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서 봤을 때 이렇게 터파기를 했건 간에 건물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여긴 지금 공사 중이고 건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얘들이 그런 걸 예정할 수 있게끔 얘가 그런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다라면 이거는 건물이 있을 때 저당권 설정한 거랑 같이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법정지상권 문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세 개를 갖춰야 건축물로 본다. 자, 그 다음 이제 임목이나 공장, 광업재단 이거는 등기하는 목적이 등기 목적이 뭐예요? 사실 이 세 개는
저당권 설정하려는 거야.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등기 안 하고 가만히 둬가지고는 어떻게 담보를 잡을 길이 없는 거야. 응? 명인 방법으로 거기다가 이거 담보 잡았다 이렇게 일일이 써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부를 만들자 이 얘기야. 이 등기하자는 얘기 장부 만들자는 얘기예요. 장부. 그 다음에 얘들은 또 어때? 공장이나 광업재단 이런 거 가보면 여기 공장 보면 땅이 있고 공장 건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공장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광업은 광산에 가보면 그렇죠? 갱도가 있고 시설 설비들 돼 있고 여기 뭐 그 채굴 하는데 필요한 그 기계들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다 여기 뭐가 있어? 광업권이라는 게 있어. 미채굴 광물의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소유자야? 국가가 소유자죠? 내 땅 밑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내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 취득 못해요. 국가가 가지는 거야. 다만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그걸 광업권이라고 그러잖아. 광업권. 이거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광업권 있는 거야. 광업권. 자, 그럼 이런 광업재단, 이 광산에는 이 광업권이 있는 애가 지금 파고 있다는 얘기지. 광물을. 그러면 얘들 공장 같은 경우에 건물 따로 저당 잡히고 토지 따로 저당 잡히고 기계도 뭐 비싼 기계들이니까 저당 잡히고 이래가지고는 얼마 못해요 저당을. 이걸 묶어서 하나의 꾸러미로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니까.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어. 항상 돈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빌릴까 고민인 거야. 어떻게 그럼 묶으면 더 많이 그래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전부 재물들이죠. 재물들 모아놨으니까 뭐가 돼야 돼? 재단이 돼야 되는 거야, 재단.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야. 재단 만든 목적은 뭐다? 저당권 설정하려고.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러 가지 설비나 또 광업권, 이런 거를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게 훨씬 그래서 어떻게? 등기. 광업재단으로. 임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등기해놓고 저당권 설정 안 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이 등기한 거 아무런 이유가 없다. 효력이 소멸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기본서에서 하고 있죠. 체크하고 갑니다. 자, 토지 가보시면 자, 지목 그렇게 나오는데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이 28가지 그래서 28페이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택지라는 개념 택지, 대지 이런 개념들 있죠. 택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 어떤 건물이 됐건 간에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택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로 이제 주거용, 상업용 이런 건물 들어오면 대지라고 불러요 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 임야 뭐 개념 해당 개념들 보시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아마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보셨을 것 같아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지표에만 딱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지상과 지하까지 어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우리가 해주고 있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전부 이용권을 빌려주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특히 용익물권 하면 뭐가 있어? 구분 지상권 같은 거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구분지상권. 여기 위로 만약에 고압선이 지나가게 돼. 고압선.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이 여기 지나가게 돼. 남의 땅 위로 지나가잖아. 그것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 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 허락 받고 써야 되겠지. 땅 주인한테. 그러면 사용료. 이 땅까지 필요해? 필요 없잖아요. 위에 공중만 필요하잖아. 이거 구분지상권 등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등기부 띄워보면 등기부에 남측 몇 미터로부터 평방미터 몇 제곱미터까지 몇 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 이만큼이 구분지상권 설정했다. 그 여기로 전선이 지나가는 거야. 그런 등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제가 엊그제 경매물건 하나 검색해 보니까 저기 강원도에 10,000평이 넘는데 임야예요. 근데 최저가가 1,600만 원이야. 최저가가. 원래 임야나 이런 건 싸. 1,600만 원. 근데 거기 구분지상권이 등기돼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고압선이 한 저쪽 고압 그 철탑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거 이제 하려고 9번 지상권. 등기부 발급받아 보니까 9번 지상권 등기가 딱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앞으로 입찰이 24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경매. 이건 무료야.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쵸? 보긴 좀 불편해도 국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편해. 걔들은 우리를 별로 생각 안 해줘. 그냥 관공서가 만드는 건 다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대한민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는 다 거기 2주 안에 할 거는 전부 스케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분지상권 이런 거 등기돼 있는 거. 이런 예를 한 번씩 보면 100마디가 필요 없어요. 딱 한 번 보면 아 구분지상권이구만. 이런 게 구분지상권이야. 안 잊어버려 이러면. 응? 그래서 한 번씩. 저기 이제 등기부 같은 거 발급받아 볼 때 뭐 700원, 500원 이런 정도 들어가니까 한 부. 내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는 건 아시죠? 그쵸? 남의 것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그래서 보시고. 자, 어쨌든 이제 입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판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꼭 이렇게 얘기되면 또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여기도. 그러면 요것만 따로 띄어서 파는 건 어떠냐? 그건 안 돼요. 이것도 따로 띄어 파는 건 안 돼. 이용권은 그렇게 빌려줄 수 있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분지상권이니 아니면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구분해서 쓰게끔 빌려줄 수는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매매 같은 거 이건 안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토지.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토지 보시면 저당권 등 사건이 설정된 토지나 거래 규제가 되는 토지,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 이용 제한이 있는 토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중지돼 있지 않는 한 아시겠죠? 거래 규제가 있건 뭐건 중지는 규제 정도 아니라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전부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중개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거기에 지금 토지가 한 필지 있어. 중개 못해요? 사고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중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야. 중개 못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는 토지를 거래를 못한다는 얘기야? 허가 받고 하라는 얘기야? 허가 받고 하라는 얘기잖아. 중개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어떻게 허가관청 시군구청 쫓아가서 허가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중개. 자, 그런 것처럼 이용 제한이 있더라도 거래 규제가 되는 토지라도 결론적으로 뭡니까? 중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들 이런 게 아닌 한.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도 건물로 본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내에 구분 등기되어 있는 거, 아파트 같은 걸 떠올리세요. 이럴 때는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의 일부분 101호, 102호가 또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죠. 독립한 건물이라고도 불러요. 101호, 102호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건물의 일부도 건물로 본다라는 거. 즉 대신 이런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건 건물의 일부일 뿐이에요. 구분 등기가 돼 있다 하면 독립한 건물로 본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101호가 독립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1호만 따로 팔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판례. 자, 판례 보세요. 거기 1번에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둥과 지붕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벽. 요 세 개는 있어야 되겠다. 판례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세차장 판례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자, 이거는 뭡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차장 구조물. 그러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세 줄 내려가면 정착물로도 볼 수가 없다. 왜? 이 샤시나 이런 거 볼트 너트 다 빼버리면 그냥 분리가 돼버려. 땅으로부터. 또 들고 가버리면 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착물이라고 할 수도 없지. 자, 정착물이라고 하려면요 쉽게
부동산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게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거 건물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물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양권은 되죠. 근데 입주권은 안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 대토권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 입주권 중에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거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체크하세요. 입주권 원칙적으로는 보통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입주권 분양권하고 다르죠. 분양권은 뭐예요? 동호수가 정해져 있어. 특정돼 있단 말이야. 아직 물건은 없죠.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분양권 자체. 아직은 없지만 장래에 생길 거지만 특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입주권은 원래 그게 특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5번은 만약에 입주권조차도 반드시 뭔가를 하나 분양받게끔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중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게 5번이에요.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보시면 자, 토지의 정착물, 자, 독립한 거냐, 토지의 일부냐 그랬을 때 그냥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독립하려면 결국은 명인 방법을 갖춘다든가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공시 방법을 따로 갖춰야지 독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게 수목, 농작물, 미분리 과실, 정원수, 정원석, 교량, 축대 뭐 요딴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판례가 문제됐는데 기억번 필요 없고 니은번만 체크해서 꼭 보세요. 니은번. 세 번째 줄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이런 해석을. 그래서 니은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중개 대상물이 되는 토지의 정착물. 자, 정리해놨습니다. 다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보시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잠시 보류를 해 두시고요. 다만 농작물이 자,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농사를 지었어.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1년 안에 걷어서 먹을 수 있는 걸 했어. 고추 심고 뭐 이딴 거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그냥 가서 해버렸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 농작물 누구 거예요? 갑 거야, 을 거야? 이게 토지의 일부다 그러면 갑 거예요. 그죠? 토지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면 독립한 물건이다 이 얘기고, 독립한 물건이다 그러면 을게 되는 거야. 갑 거예요, 을 거예요? 농작물 독립한 물건을 봅니다. 자, 아무런, 이게 진짜 막강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런 권한 없이, 즉 허락이나 이런 거 안 받고 가서 해도 재배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강력한 거야, 농작물은. 왜 그럴까? 우리 이제 옛날부터 농지천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 있잖아. 그것처럼 재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농작물은 그 얘기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거기 판례들, 그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는 판례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명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특히 2번에 동그라미 2번 유효한 명인 방법이 아닌 경우 나무 표피에다 페인트 칠, 번호 표기 요것만 있어. 이게 내 거다 이거 되느냐 이 얘기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 쪽파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권. 자, 임목 가시면 임목의 개념. 임목은 두 번째 줄 등기함으로써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자, 나무들이 지금 수목의 집단이 서 있어요. 토지 위에 수목의 집단이 서 있습니다. 독립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수목의 집단.
아닙니다. 얘가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 등기를 하거나.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임목 등기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임목 등기의 효과 체크하시고, 결국은 임목 등기를 하면 토지하고는 별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때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토지에서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 임목에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자, 우리가 임목이라고 부를 때하고 수목의 집단이라고 부를 때 좀 구분하자면, 수목의 집단이라고 부를 때는 아무런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명인 방법도 안 갖추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임목이라고 부를 때는 이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했을 땐 우리가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야? 돼 있다는 얘기고, 독립한 물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임목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이라고 불러서는 독립한 게 아닌데, 만약에 앞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하면 역시 독립한 물건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임목이냐 아니냐, 임목이다라는 얘기는 등기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거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만약에요, 임목 등기를 안 했어요. 결국은 명인 방법도 안 고쳤어요. 그런 수목의 집단이 지금 토지 위에 있어. 토지 위에. 자, 그러면 나무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가 없잖아. 임목 등기 안 했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반드시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없잖아요, 지금. 그 저당권 설정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했어.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뭐 임목 등기를 했대. 독립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에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문제. 자, 어쨌거나 이제 법정지상권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토지가 경매에 들어서 을한테 넘어갔어. 나무는 갑거래.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아시겠죠? 저당권 설정할 당시 나무가 독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려면 결국은 임목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세요. 임목의 독립성. 그 다음에 6번 저당권의 효력. 그 다음에 7번 산림보호 및 부동산 등기법 준용을 해서, 자, 기획번 체크하십니다. 자, 여기 이거는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이 산림은 보험을. 임목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 6번까지 체크하셨죠? 7번에 기획번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가보시면, 자, 공장재단 정의, 다음 페이지에 니은 광업재단 정의는 한 번씩 보셨을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체크하세요. 재단 등기 효과. 자,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재단 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요, 공장재단 저당법과 광업재단 저당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것들을 뭐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런 등기를 하면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개별적 집행도 불가능하다. 자, 재단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꾸러미를 묶었다는 얘기죠. 묶었으니까 뭐야?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다 해서 막 갖다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단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따로 팔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재단 등기 효과 체크하시고요. 쭉 내려서 5번에 6번에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자, 위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를 하면 안 되고요. 자, 니은번에 이제 동의를 받아서 분리한다. 누구 동의를? 저당권자가 동의해주면, 혹시 동의해주면 분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분리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급번도 체크를 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체크하세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결국은 공장재단도 그렇지만 광업재단도 뭐예요? 이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재단 보존 등기 요걸 함으로써 재단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니은번에 뭐라고 돼 있어? 10개월 내에 저당권 이거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 목적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라. 안 하면 그 보존 등기 효력이 사라진다. 자, 중개대상 권리 4번에 가보시면,
그러면 어떤 게 중개 대상이고 아니냐 이 얘기죠. 중개 대상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전부 다 어떻게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굳이 구분해 보자면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건 뭐예요?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세권도 용익물권에 들어가죠.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지만 이거 전부 중개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 저당권조차도 중개를 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권 같은 것들도, 가등기 담보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전부 중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자, 중개 대상물 또는 중개 대상이 아닌 거, 권리가 아닌 거, 일단 물건이 아닌 거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건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규제는 좀 있을지언정 거래할 수 있는 건 전부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예 거래를 못하게 불가능한 건 중개를 못합니다. 거기 국유재산 중에는요, 그 보존재산은 지우라고 했는데 지웠어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돼 있잖아. 보존재산 지워버리세요. 지금 현행법상 국유재산법에는 보존재산이란 말이 이렇게 비교 안 합니다. 행정재산 안에 보존용 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재산 안에 보존용 재산이 들어가 있어. 문화재 같은 거 생각하세요. 문화재는 보존하는데 행정 목적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재산에 들어가요. 보존용 재산. 자, 국가재산 중에 국가재산 그러면 토지, 부동산만 있을까요? 토지만 있어? 건물도 있어. 이것만 있나? 증권도 있어, 애들. 국가도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 가질 수가 있어. 응?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토지나 건물들 중에 행정을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단 말이야. 이런 재산은 행정재산이에요.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건 일반재산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딱 두 종류야. 행정재산 아니면 일반재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재산 안에는 보존용 재산도 있고 공용 재산도 있고 공공용 재산도 있고 기업용 재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 뭐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 없고 전부 그냥 행정에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보세요. 행정에 쓰이는 재산을 함부로 갖다 팔아치우면 돼, 안 돼? 그 과천의 종합청사 같은 거 우리가 그 공용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이야. 공용. 만약에 우리 일반 대중도 같이 이용한다 그러면 공공용이라고 불러. 에? 그럼 공용. 자,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행정하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 행정재산이에요. 종합청사. 그 종합청사를 민간인들한테 팔아치우면 어떻게 돼? 얘들 어디 가서 일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매각 못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남한테 함부로 빌려주면 돼, 안 돼? 임대차도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래서 행정재산은 결국은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종합청사 1층에 너무 넓어.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어, 로비가. 그 논리는 민간 업자한테 여기 들어와서 뭐 스탑 뭐 하는 이런 커피라도 이렇게 팔게 해서 거기 수익금 좀 나오는 거 가지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뭐 복지라도 좀 하고 하면 좋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재산을 빌려준다고 표현 안 하고 사용 허가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용 허가는 해줄 수 있어. 그럼 이 허가는 그럼 어떻게 할까? 짬짬이로 할까? 그냥 아는 사람 가서 너 이거 와서 해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 다 수익이 생기는 일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찰시켜요. 사용 허가도. 기준 요건 다 갖춰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재산들 사용 허가까지는 가능한데 행정재산은 이렇게 자유롭게 매각이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거 행정재산 안 되고요. 그 밑에 줄 미채굴 광물 무주 토지 이런 것들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유수면 해가지고 판례 하천이나 바닷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자연공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건 중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개입여지가 없는 거. 거기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 지워버리고 일반재산이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일반재산으로 바꾸세요. 과거에는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 그게 이제 오늘날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일반재산. 뭐가 잡종이야, 씨. 응?
일반 재산 하는 게 낫겠지. 그렇죠? 자, 일반 재산. 자,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법상의 일반 재산도요. 이거는 매각이나 이런 게 자유롭다고 그랬죠? 국가도 돈 필요하면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마련하고 그래. 그럴 때 팔 때 아까 행정재산 사용 허가하는 것처럼 이것도 공개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경쟁 입찰을 해야 돼.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살 사람을 이렇게 중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를 못하는 거지. 공개 입찰하니까. 마찬가지로 옆에 경매, 공매 전부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공용 수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거. 어업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이 법에서 이런 거 중개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특히 권리금은 이 법에 있어 없어? 이런 반구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 이 3번 같은 경우는 중개하면 돼, 안 돼? 중개하면 돼, 안 돼? 이거 만약에 중개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 안 받아?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거 중개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규정 없어요. 아시겠죠? 권리금 그러니까 중개하면 돼, 안 돼? 중개해도 뭐라고 안 해요. 이 법에 적용도 안 받아.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다만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은 다른 법에서 중개하지 말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중개를 그 법 때문에 못하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적어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너무 겁먹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잖아. 그럼 열심히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응? 열심히 하게 살겠다는데, 응? 자꾸 이게 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그 자격증 취득하자마자 처음에 이렇게 딱 오픈한 사람들은 이 법이 한껏 고양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 응? 왜냐면 중개사법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머릿속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 응? 일단 해요. 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박스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중개 대상물 여부 해서 주의해야 될 내용 한번 읽어보셨으면 되겠고요. 오른쪽 가시고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거 봅니다. 자, 점유권, 질권 이런 것들은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법정 지상권을 한번 보세요. 옆에 가로에 성립시라고 돼 있죠? 앞에서 우리가 지상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권리에 들어가죠.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하는 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례도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거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지상권 설정 계약도 당연히 중개할 수 있지. 자, 그럼 설정할 때부터 중개했어. 그 다음 그렇게 생긴 지상권을 누군가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는 중개 못하나? 그것도 중개할 수 있지. 그쵸? 그 지상권 같은 거 이런 우리가 보통 이 거래를 하면 맨날 소유권만 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만 이전하는 거 이것만 중개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금 나온 것처럼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설정 자체를 중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이전할 때도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정 이전 전부 다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 한번 생각을 해봐. 법정지상권은 그냥 지상권하고 달리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어? 법정지상권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권하고 무슨 차이야? 즉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무슨 차이야? 그렇지. 일단 등기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가 있지. 그거 말고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 그냥 지상권,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은 땅 주인하고 그걸 얻고 지상권 얻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약정하는 거야. 약속해가지고 그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상권 등기를 하는 거야. 이에 반해서 법정 지상권은 약정이 아니란 얘기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자냐 아니냐가 판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 없이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법률의 규정 때문에 되는 걸 우리가 중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아니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토지하고 건물 주인이 동일인에게 하고 이런 요건을 우리가 중개를 해서 만들어? 말도 안 되지.
법정지상권은 처음에 성립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가 없어요. 법률 규정 때문에 생기는 거라니까. 법률 규정에 있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자 이렇게 해서 생긴 법정지상권, 지상권이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정에서 생긴 지상권하고 똑같아. 효력이나 이런 건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수도 있잖아. 그건 우리가 중개할 수 있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내가 이 지상권을 누구한테 넘겨야겠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중개할 수 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저당권 봅시다. 저당권 설정 계약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저당권자의 저당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수도 있잖아.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사자들이 약정을 해서 생긴 권리들은 얼마든지 처음 약정할 때부터 중개할 수 있고, 그렇게 생긴 걸 또 이전할 때도 다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럴 땐 전부 어떻게 중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게 법정해가지고 법의 규정 때문에 생기는 거는 우리가 낄 틈이 없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도 우리가 법정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그냥 보통의 약정하는 거야. 근데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생긴 것처럼 인정해주는 법정 저당권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때 건물이 미등기로 돼 있거나 부속 건물, 토지의 부속 건물 이렇게 돼 있을 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뭐 토지, 건물에도 당연히 미치게 되면 법정 저당권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법정 저당권. 그럼 법정 저당권도 법정 지상권처럼 어떻게 약정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법률 규정 때문에 생기잖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 생길 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법정 저당권은 생길 때 중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생긴 법정 저당권은 그 다음부터는 저당권이잖아. 이전할 때 중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같은 거는요, 대표적으로 이건 약정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은 법률의 규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특히 판례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치권도 성립 시에는 중개 대상. 유치권은 뭐야? 담보물권인데 약정 담보물권이야, 법정 담보물권이야? 대표적인 약정 담보물권이 저당권이죠.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당사자가 약정해서 생기는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의 대표 주자예요, 얘도. 자, 그럼 아까 법정이란 말 들어갈 때는 처음에 생길 때 중개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유치권도 처음에 생길 때는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긴 다음에는 이것도 재산권이잖아. 이전할 때는 얼마든지 중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보시면요, 거기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체재산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 뭐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응? 앞에 것들은 그래도 물건 형체가 있어. 거기에 무슨 소유권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런 형체조차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무체재산권 자체는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 그런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 가지고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게 떠오를 정도만 되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밑에 그 다 서술해 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인데 그 전에 요약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이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자, 정책심의위원회부터 보시죠. 8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어디다도 국토교통부. 심의사항 앞에서 체크했죠. 기본세 동그라미 2번 심의사항 4가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의 준수 의무. 특히 그 기억번호 어떻게 시도지사가 준수해야 되겠죠. 자격증이 관계된 거.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합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 제1차관. 그 다음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특히 위원회 제척 사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회피는 누가 하고 기피는 누가 하는 거야? 회피는 위엔 스스로가 내가 해당되니까 나갈게. 회피. 기피는 저 해당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빼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되는데 안 나가 뭉개고 있어. 해촉.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요. 3번 동그라미 3번 회의의 통보 7일 전까지는 소집일 7일 전까지는 통보해줘라. 가로 이제 뭐라고 돼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날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다음 넘어가서 중개 대상물. 자, 범위 및 의의는 됐고요. 토지에서 토지 두 번째 줄에 뭐라 써?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거기 판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있어? 건축물이라고 인정되려면 기둥, 지붕, 주벽 이 세 개는 있어야 된다는 판례 얘기를 줄여서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판례에 세차장, 아까 나왔던 기본서에 나왔던 세차장 판례입니다. 그거. 그래서 첫 줄에 오른쪽 맨 끝에 가보면 세차장이라고 돼 있어. 세차장이란 말 나오죠? 그것만 표시해 놓으면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한번 읽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장래 건축될 건물 분양권을 주로 얘기하죠. 특정돼 있어야 돼. 분양권처럼. 분양권이라는 건 뭐였어요? 분양계약서죠. 분양계약서를 어떻게 사고 파는 거잖아. 사실은 분양권이라는 건. 네. 동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양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 동호수가.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 다음에 입주권은 보통 입주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개. 하지만 그 밑에 주요 판례 동그라미 3번에 예외적으로 되는 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의 집단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판례 소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1번 동그라미 1번 임목에 대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광업재단 기역부터 미음까지.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걸 압축해서 그냥 거기다 해놨어요. 이미 기본서에 체크한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개대상 권리는 자, 저당권 뭐 이런 것들 다 중개된다는 얘기 입이 아프도록 했습니다. 판례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 판례까지 나와 있어요. 저당권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의 권리가 아닌 것,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 당연히 중개 못하겠죠. 그 다음에 중개 행위에 개입 여지가 없는 거, 입찰이나 이런 거, 장난이고. 이거 거기 또 기획본에 첫 줄 또 보존재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법대로 하자면 보존용 재산이라고 해야 돼. 하려면 행정재산의 일부인데. 자, 그래서 니은번에 개입 여지가 없는 거, 경공매나 이런 것들은요 중개가 낄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상속받을 때 중개가 끼나요? 어떻게 껴 이거? 갖다 맞아줄게. 그 다음에 증여도 마찬가지로 중개가 낄 틈이 없다고 봅니다. 증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권리가 아닌 것. 자, 점유권이나 이런 건 중개할 수가 없죠. 점유권 어떻게 중개를 해? 질권도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니은의 그 무채재산권 같은 거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했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법정말 들어가는 거 체크해야 되겠죠. 자, 처음에 생길 때는 중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긴 걸 이전할 때는 중개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체크가 다 됐나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첫 부분은 다 그래. 그죠? 첫 부분은 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다른 때도 마찬가지야. 앞부분은 항상 열심히 하잖아. 앞부분은. 제발 끝까지 좀 갑시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